이제 볼 때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게 한꺼풀 이렇게 벗기고 놓으면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1분 정도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이 프로포자를 이제 뭐 만들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저희도 많이 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2015년도에 1.9, 그러니까 2조 가까운 어떤 이익의 분식이냐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예를 들어서 참 전에 뭐 IMF 때 대우, 뭐 죄송합니다만 대우 얘기를 보내서 그때는 뭐 가공자료, 그러니까 뭐 매출을 부풀리고 이익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뭐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그게 아니고 자산을 재평가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재산 재평가를 한 거죠. 주식 재평가를.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사실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분식일 수가 없는 게 보면요. 지금 1.9에 이제 이익이 났는데 거기 보면은 재평가가 한 얼마냐면은 이제 4.5조 정도 재평가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콜옵션 부채를 1.8조를 감안을 했어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재산 재평가를 한 거고 또 같은 잣대로 부채를 또 평가를 해서 1.8조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를 보면 그것이 이제 1.9조에 이제 이익이 난 겁니다. 이거는 일회성이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마이너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니까. 그러면은 한번 이익을 갖다 올리고 나서 그것이 지속이 안 되면은 주가가 폭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보면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1.9조 원의 가공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지 진짜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보면요. 2.9조 뭐 놀래갖고 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면 다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자산 재평가하는 그런 식의 지분평가법으로 옮겨가면서 자산가치, 그다음 부채가치를 갖다 이거를 IFRS에 따라서 한 거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갖고 너무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좀 투자하신 분들, 주식 뭐 갖고 계신 분들도 문제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서 보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게 함부로 들어갔다 큰 코 다치겠다 그런 인식을 갖다가 거듭 준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겠습니까?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사실요. 못 믿겠다, 도대체. 기준을 못 믿겠다. 왔다 갔다 하다. 이거는 아니죠.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재열 교수님을 모시고 2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권재열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이병태 교수님하고 또 제 다음에 이현 변호사님께서 많은 구체적인 쟁점을 집어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좀 다른 쟁점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을 두 가지로 들면 규정 중심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원칙 중심주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규정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것을 원칙 중심주의로 바꿉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에 보도 자료를 따르게 되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거리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규정 중심주의에서 원칙 중심주의를 바뀌었냐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국하고 영국하고 FTA 하면 과정에서 도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원칙 중심주의가 이제 새로운 제도니까 그동안에 어떤 오명을 벗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이 IFRS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건
어떤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껏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포기를 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도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규정 중심주의보다 원칙 중심주의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당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아니면 형사적인 측면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이러한 그 IFRS가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좀 양보해서 어떤 대통령령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민간 기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혹시 기회 되시게 되면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이 이제 기준이 쭉 이렇게 한글로로 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번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규정 중심주의에서 원칙 중심주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아예 그냥 좀 경외시하고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제도는 원칙 중심주의로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관계 당국은 규정 중심주의 입장에서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불확실성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연 이 국가가 기업들에게 기업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 제도의 부수에서 다른 제도도 같이 정합성 있게 변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의 어떤 검찰의 수사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입장하고 크게 바뀐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어떤 연구를 보게 되면 이 원칙 중심주의에서의 회계 기준을 위반했느냐, 감사를 위반했느냐라고 해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고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는 계속해서 고의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입증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이 출발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뭐 몇 가지를 좀 더 설명드리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회계 큼직큼직한 회계 부정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회계 관련된 법률을 전면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의 주된 목적은 회계 후진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국법에 따를 경우에도 보게 되면 회계 처리하고 감사를 잘못할 경우에 형사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 제재로서 과태료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회계 부정에 대한 그 형사 처벌이 이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법 하에서 어느 한 조문에 대해 이거는 뭐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헌 제청이 있었는데 위헌을 여부를
판단을 해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은 나중에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지금 현행 법에 고스란히 들어오면서 형량이 가중돼가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게 됐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년 될 때도 어쨌든 간에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면 현행 법에서도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회계에 관련된 주된 법이 외부감사법 또는 외감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에 보게 되면 그 번역된 IFRS를 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번역을 누가 하냐게 되면 상공회의소의 빌딩 속에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준은 이제 법에서 위임을 줘가지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전례가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내 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부분 미국의 판례를 참조하거나 일본의 판례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을 비롯해서 변호사님들이 이 외국어가 중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변호사 될 때 외국어를 요구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도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그럴듯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처음 우리가 출발하고 있고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 과정에 있는데 너무나 이 회계 처리 기준하고 감사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다의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형벌을 주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그하고 조금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회계에 관련된 학회에서 시리즈로 지금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원칙 중심주의 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걸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 회계 감사인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쯤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어떤 기업 회계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문서화를 그러니까 문서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뒷말 나올 수 있으니까 문서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의 어떤 무역 갈등, 일본의 최근의 어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너무 기업들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가설을 검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 경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게 되면 전례가 없는 경우인데, 근데 혹시 이 회사 측에서 또는 회사 측에서 또는 이 어떤 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회계법인 측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쪽에서 이것을 잘못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이 뭐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불복을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다라고 만약에 나오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이에서의 당사자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검사의 기소 여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스피드하게 돌아가는 경제 현실에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이 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 회계학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법학자들이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만큼 좀 이 검찰도 좀 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이현 변호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20분 정도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변 공동대표면서 최근에 그 변호사 연합이라는 데의 집행위원입니다. 거기는 따로 공동대표는 안 두고 있고요. 거기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국회에서 그 지연조를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관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에 대한 발표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참석하다 제가 급하게 여기 왔습니다. 요즘 그 법조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참 이것저것 그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말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삼성 삼바 수사 관련해서 이제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삼성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중고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 지금 그 반도체 소재 등의 공급망이 붕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의한 현재 지금 경영 마비 상황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삼중고라 하는데 이 사상 초유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삼성의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은 국내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위기, 삼성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그 삼성의 위기, 이 삼중고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삼성의 영역이익 급락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 촉진을 부정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좌파적인 관치 경제 정책 그리고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인 그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한 공급망 붕괴. 이게 뭐겠어요? 그 이정국 코드 인사로 물론 일본의 원죄가 있죠. 일본의 원죄가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정부가 코드 인사를 한 김명수 코트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 판결이
일제징용자 피해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중재로 단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끊임없이 친일 청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적인 정책이다 라고 하고요. 이런 것이 직접 현재 삼성의 공급망 붕괴하고 관련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얘기되고 있는 삼성 삼바 군식 세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 줄기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분식회계라는데 뭐가 분식회계야 도대체? 아마 오늘 무슨 게 어떤 게 문제가 돼가지고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분명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분식회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 관계자들 아마 8명일 거예요. 8명이 현재 지금 구속 중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만 해도 19번인가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삼성은요, 반도체 2회, 제2의 삼성전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삼성바이오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죠. 그리고 세계 50대 기업으로, 유망 기업으로 삼성바이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이오 산업에서 치면은 세계에서 3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데입니다.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게,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 나온 게, 지금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어요. 이제 분식회계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이전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만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삼성의 미래를 짓밟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대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삼바 관련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 5월에 갑자기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삼성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서버 자료들을 대거 삭제하는 일들을 했었다.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바이오젠 회장이 통화하는 기록도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까지도 관여했다라는 걸로 검찰이 의심한다. 이상한 기사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증거인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사과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그게 바이오젠에 대한 지분을 삼성이 재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다. 이것은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거다. 라는 보도를 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삼성 콜옵션하고 결국은 회계 처리 변경했잖아요. 그러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삼성 입장에서 그거 재매입하려고 하는 방안을 왜 강구 안 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뒷받침하지 않는 얘기라는 걸로 해석되는 건데 어쨌든 뒷받침한다 라는 걸로 단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결국은 영장 청구가 됐지만 분식회계 혐의 관련하여서 이제 김태한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모직 가치 삼성의 합병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라는 내용의 그 진술이 나왔다 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회계사 영장 청구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아마 영장 청구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그 이 부회장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그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부분에 관련하여서 검찰이 언제 소환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참여연대에서는 이 부회장이 합병비율 조작해가지고 최대 한 4조 원의 부당이득을 받다. 경제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된다 라는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요, 결국은 뭐 리스크 기사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요. 거기는 아시는 바대로 친정부적이고요, 굉장히 좌편향된 그런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 쪽에서 한 얘기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심리 중에 대법원에서는 최근에 삼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특검 측의 의견서를 받아서 검토했다. 그리고 8월 중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까지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현안과 관련해서 묵시적인 정탁이 있어서 내부리 오고 갔다. 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없었다. 묵시적인 청탁도 없었다. 라고 해서 그때 집행유예 판결 나왔죠. 근데 특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삼바 관련된 자료를 내면서 이건 경영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게 사실이라는 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부분이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법조인 생활 좀 한 편이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심리를 하고 언제 선고 예정이다 이런 기사 정말 본 일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대법원 심리 과정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그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까지 이거 공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형법에 피의사실 공포죄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피의사실 공포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그 사문화된 법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공인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어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도하는 거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마구 보도해 마구. 그러다 보니까 삼바 수사뿐만이 아니라 적폐 청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들이 이건 완전히 여론 재판이야. 포트라인에 채우고 밤샘 수사하고 하는 그런 식이 되버려요. 근데 이런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요, 결국은 검찰과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좀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중적인 부분. 뭐냐면 제가 뭐 법률구조관리공단에 있다가 적폐 기관장으로 몰려서 바로 그분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지만 우리 박상기 장관, 법무부 장관 그분 보면 말이죠. 피의사실 공포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 정권에 불리했던 게 뭐겠어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포에 유의해라 라고 하는 지휘공문을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강효상 한국당 위원이죠. 강효상 한국당 위원이 한미 정상에 관한 통화 내용 얘기했어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라는 부분이 강조돼야지 맞아요. 언론은 그 부분을 강조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들 내는 언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외교 기밀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 그래서 현재 언론의 형태도 그렇고요. 이 검찰의 삼바 수사 형태,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클리기식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형사사법이고 헌법에 정해 있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 구속시키고 사실상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거, 그거 뭐겠어요? 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고요. 헌법에서 기업을 통제하고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요. 이잡듯이 있어요. 먼지 타는 식으로 11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형사사법에서 허용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법조차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법조차의 원리는 그냥 적법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과잉수사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화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도 그러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대법원 관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잉 수사가 결국은 적법조차 원리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나아가서는 뭐 아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 그 부분에 대한 또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향후 재판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선바 수사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다.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시점 이전에 분식회계와 상장이 이루어져야 맞죠? 그죠?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5년 7월이에요. 2015년 7월.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됐던 게 2015년 9월입니다. 근데 지금 삼바에서 바로 문제됐던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는 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로부터 지난 2015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상장은 언제예요?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 그러면 이게 경영권 승계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여기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제 증손이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한 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제 증손이의 처분이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정지를 할 적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제재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제된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합병이 잘못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논란과 관련하여서 법원에서는 서울중앙법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2번에 걸쳐서 판단한 게 있어요. 뭐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엘리어트인가요? 엘리어트 매니지먼트가 청구했어요. 가처분 청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합법 비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성신약인가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합병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합병에 있어서 위법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지금 분식회계 주장 또는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 부분 저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금감원에서 감리를 착수한 시점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시점 그걸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 4월에 김비석 참여연대 출신 이제 금감원장이 거기에 취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2018년 2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간에 삼성 때리게 했던 분들 삼성 때리게 했던 분들 특히 주로 이제 승계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쪽 주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4월부터 지금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리 착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5월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 통지를 합니다. 제재 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지를 해요. 그걸 보면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또 시점에 관한 문제. 특히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증전이 제재 처분에 대해서, 지금 올 1월달, 작년 11월에 증선위에서 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효력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1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유지했죠. 그런 가운데에 아마도 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삼성 때리기 하는 쪽에서 역시 굉장한 뭔가 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게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이나 계속된 그런 이제 압수수색 쪽에서 삼성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을 거예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그 중에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뭐 삼성 삼박 공장 밑에 뭐 서버 감췄다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현재 증거인멸에 관한 그런 수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본질은 어디예요? 본질은 어디 가고 증거인멸만 남았어요. 증거인멸의 본질가 뭐겠어요? 분식회계죠. 근데 분식회계로 증거인멸로는 8명의 삼성 관계자가 구속이 됐지만 분식회계로는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분식회계 얘기가 나와야 8월달에 있을 대법원에 뭔가 지금 이제 이 삼성 때리게 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식회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인멸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본죄인 이제 분식회계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일단은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건데, 그때 형사사건은 이론적으로 보면, 입건되지 않아도 된다. 장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피의 사건으로 기일 중이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으로 가요. 나중에 무죄가 되든 나중에 따로 뭐 죄가 인정 안 되든 그거는 관계없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글쎄요 본질은 어디 가고 그냥 증거인멸만 가지고 11번이나 계속된
그런 아주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관련하여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따져보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무리수가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예. 지금 이 정부에 관련해서 지금 헌법 위반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많이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좌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삼성을 압박하는 문제, 삼바수사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일본과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를 또 삼성한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아주 무책임하다. 그리고 참 무도하기도 하다. 이 삼바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그 일본 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한테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좌파 독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부르고, 또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삼성 때리기를 뛰어넘어서 뭐 어디서 얘기하는 재벌해체, 삼성 죽이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삼바 사건의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교수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한 5, 6분 정도로 좀 시간을 빌려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어떤 뭐죠, 그 흐름 보면은 이런 거죠.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은 뭐 분식을 얘기를 못하고 좀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증거인멸하는 거 보니까 분식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게 됩니까? 정황 증거를 갖고 분식 회계는 모르겠어. 그런데 증거 인멸을 하려고 노력한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분식을 했네라고 내가 추정을 했다. 이승 얘기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뭐 팩트를 짚어보자고. 일단 목표가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또 좀 은둔이가까지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요.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도끼를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메모를 좀 미리 좀 했는데요. 2015년 8월이요. 지금 과거죠, 과거. 거의 이제 뭐 한 4년 전인데 2015년 8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요. 그 당시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만큼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주가가 최선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의미 최선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제일모직 한 주, 그 다음에 삼성물산 0.35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한 주가 있으면은 삼성물산 3주 정도가 이제 이퀴벌런트한 게 됩니다. 이걸 갖고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모직 그 주식을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는 어떤 정황이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0.35를 갖다 누가 좀 계산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팅한 결과로서 주가를 갖고 한 거, 주가를요. 일정 기간 우리가 주가를 관찰한다면. 그럼 거기 하나 퍼즐이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삼성물산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삼성물산 주가가 왜 반영이 안 됐냐라는 것이 퍼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경제학에서. 그 페런트 컴퍼니 퍼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배당밖에 갖지 못하는 전륜발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삼성물산 주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뢰를 밟았다고요. 그래서 발을 띄면 터져요. 그러니까 지뢰를 밟은 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팔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배당만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만한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0.35에서는 어떤 뭐 자기적인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용 씨한테 유리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참여연대 등등에서 분명히 조작이 있었을 거다. 이재용 씨의 어떤 승계를 갖다 도울 수 있도록 뭔가 좀 이게 제일 모직 주가가 좀 뻥튀기졌을 거다. 그걸 무지하게 그걸 찾는 거죠. 근데 그 클루가 찾아집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게 2015년 8월에 합병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1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지나서 바이오가 드디어 상장했어요. 지나간 물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물레방을 못 돌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 바이오가 합병 전에 됐으면은 이 바이오를 뻥 튀겨서 그 다음에 이걸 상장을 시키고 그것이 제일모직에 연결이 돼갖고 제일모직의 주가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씨가 유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 순서가 이게 바뀐 거죠. 합병이 일어나고 나서 1년 3개월 이후에 바이오가 뭐예요? 그제서 이제 상장된 거죠. 그럼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레방아를 갖다 돌려서 거꾸로 돌려서 2015년 8월 이전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012, 2014까지의 에피스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라 이런 거죠 지금요. 그러면 보세요. 2012, 14가 잘못됐으니까 에피스를 다시 재무제표를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게 뭡니까? 거기 이제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그 당시엔 전부 다 비상장이죠. 비상장 자회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제일모직 연결됐을 거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뭔가 좀 퍼포스 두리면 그러죠. 목적을 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논리구성은 거꾸로 합니까 도대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병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바꾼 거죠. 처음 가만히 있었고 감리도 했고 재감리까지 해서 다시 2012, 14를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피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바이오가 영향받고 제일모직 영향받고 그러니까 2015년도 전에 그 8월에 이렇게 모종의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승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면은 당연히 승계 노력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같이 65% 법인세가 다락같이 높은 나라에서 승계 작업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승계 작업을 갖다 이뤄가는 건 맞습니다. 그 승계 자체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승계 구도를 갖춰가는 것 자체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부정시하고 그다음 거기에 무슨 블랙 어떤 포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뒤집겠다 하니까 너무나 무리수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도대체. 네? 국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펜스를 치면은 그 이웃이 뭐죠? 다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사회가 안정되는 거죠. 그 재산권 인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 다시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결국은 2015년도 4월 달에 2018년도 4월에 김민식이 내려와서 뭔가 목적이 있었죠. 그걸 못하고 실을 뿌려놓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 실을 갖다 받아서 바로 한 것이 바로 뭐는 재감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 통틀어 보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거리 맨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노력을 해서 찾아낸 반도체를 능가는 못하겠지만 포텐셜리 제3의 먹거리 후보로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걸 갖고 어떤 퍼포스 드리븐 하듯이 2015년 8월 이전을 억지로 모든 돌리려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지금요. 도대체 아니 증거인멸을 뭐를 했냐고요. 증거인멸을요. 예? 증거인멸 보다가 보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 방청소도 하면은 쓸데없는 거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방청소 할 때 찢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증거인멸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걸 갖다가 기업을 갖다가 글쎄요 보면은 삼성전자 또는 삼성바이오 우리가 모든 게 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주주도 다 내국인이고 다 투자자 다 내국 사람 내국인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누가 바뀌었습니까 사실요.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 마찬가지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들의 비치는 어떤 한국이 어떻게 그 어글리하게 보이겠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FRS가 사실은 이게 원칙 중심, 그걸 진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주얼 보조할 어떤 그런 이제 규정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회계사회가 원칙을 갖다가 제시하게끔 하고 그 원칙대로 처리하게끔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화하는 방향 같은 보면요. 이걸 가지고 IFRS 때문에 이걸 그렇게 몇 년째 우리가 좀 분열을 소모하듯이 이렇게 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보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그야말로 뭐 서버를 갖다 밑에 뭐 숨겼다. 어떤 내용인가 모르잖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무슨 뭐 그 바이오젠 그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 거기 끝이에요. 무슨 내용이든 모른다고. 마치 보면 항상 의구심이 들고 궁금증이 일어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마켓을 그다 만들어서 이렇게 몰고 간대. 그렇게 항상 얘기 일어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특정 보도가 많습니까? 사실 취재원하고 매스컴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취재원하고 매스컴 이게 유착되면 얼마나 적습니까? 그냥 항상 단독 보도, 이게 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여기 뭐 4명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치 국가니까 증거에 따라서 뭐가 분식이냐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3년 4년 끌어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미지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투자자에 대해서 이게 예의냐. 그럼 국가가 도대체 투자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하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아닌 대로 얘기하는 것도 용기죠.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한 7, 8분 시간을 썼는데 기덕이 교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새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독하기도 좀 결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이 동기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 이거는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는 사실은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감안 안 되면은 이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시간 이제 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플로어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플로어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데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발표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우리가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 자기 소속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던지는 질문보다도 요거를 좀 이렇게 특정을 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좀 특정받은 분이 질문에 답변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굉장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좀 구상을 했어요. 제가 1분을 좀 시간을 좀 벌어드리겠는데 근데 이런 거 같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실 리피테이션이라는 게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과, 그러니까 이제 명성이죠. 평판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그 평판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 삼성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값은 어디서 옵니까? 리피테이션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서 쌓아온 그런 리피테이션을 갖다가 허무는 행동을 푼돈 때문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아주 롱텀 프로젝트로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승계 작업을 갖다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일거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학 천공 위해서 순간적으로 무슨 눈이 멋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8월에 그 당시 합병한 거 자체는 그거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고요. 보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지분을 갖다 정리를 해서 승계 구도로 가는 걸 탄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뭐가 잘못된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뒤에서 순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2012, 14까지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라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 승계 작업으로 연결해서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냐 맞나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급여를 왜 줍니까? 공무원들 급여를요. 막말로 보면 국가 추상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가 대행을 하는 에이전트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 추상에서 하는 어떤 미션을 자기가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대체. 이러지 증선이는 공무원입니다. 금감위도 공무원이고 도대체. 금감원도 공무원이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부를 쌓아나가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